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6시에 마감된 4.7 재보선 사전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20%를 넘겼습니다. 역대 재보선 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서울과 부산 모두 3년 전 지방선거 때의 사전투표율을 넘어서는데요. 뜨거운 투표 열기에 여당은 숨어있던 여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나왔다. 야당은 시민들의 분노가 표출됐다며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사전투표율, 과연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까요?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종일 빗줄기가 쏟아진 날씨에도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소에 나왔습니다. 직장인이어서 따로 시간을 내서 투표하기 힘들어가지고 마침 비가 오지만 주말을 맞이해서 사전투표하러 왔습니다. 투표 대상인 1216만 명 가운데 어제 111만 명, 오늘은 138만 명이 참여해 최종 사전투표율은 20.54%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재보선 사전투표율 최고치인 2014년 10월의 19.4%는 물론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다만 26%를 넘겼던 2017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 수준엔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지역별 사전투표율은 서울시장 선거 21.95%, 부산시장 선거는 18.65%를 기록해 두 곳 모두 3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번 재보선 최종 투표율은 이례적으로 50%대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험상 사전투표율이 높아서 불리한 적은 없었다며 지지층 결집 효과로 분석했습니다. 그만큼 열정적 지지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며 정권 심판론이 반영됐다고 해석했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실정, 부패, 이것을 심판하러 나오시는 분들 숫자가 더 많으시는 거 아니실까. 사전투표의 투표함은 밀봉된 채 선관위 감시 아래 보관되고 재보선이 끝나면 일반 투표함과 동시에 개표됩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는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 앞다퉈 청년층을 공략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여성 부시장제와 청년주택 공약 등을 내세우며 주말이 지나면 역전의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밝혔고, 오세훈 후보는 유세 현장마다 청년 연설자와 함께 나서며 7일은 승리의 날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판 뒤집기가 절실한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여성과 20, 30대 표심에 적극 다가갔습니다. 먼저 첫 여성 서울시장이 되면 여성 부시장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성에게 좀 더 많은 지원책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 부시장제 반드시 필요하다. 청년들이 주거와 사무 공간을 싸게 빌릴 수 있는 청년주택도 2만 호 더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대 졸업자를 일정 비율 채용하는 공기업 지역 할당제가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즉각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시 대구로 돌아가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지역 인재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어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대해선 시대에 역행하고 퇴보하는 후보라며 나를 바짝 세웠습니다. 아이들 차별하고 장애인 차별하고 강남과 비강남을 차별하는 이러한 후보가 다시 시장이 된다면 우리 서울은 후퇴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유세전에 나선 오세훈 후보는 먼저 강남을 찾아 집토끼 잡기에 나섰습니다. 역시 부동산 정책 비판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이 무슨 나라의 죄인입니까? 종부세도 내야 되지요. 거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올랐죠. 20, 30대 지지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의식한 듯 유세 현장마다 청년 연설자를 내세웠습니다. 정말 기특하고 든든하지요. 단일화 경쟁자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정권 심판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파도 괴담만 나오는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파파괴 정부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영선 후보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역전의 윤곽이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고, 오세훈 후보는 투표일인 7일은 서울 시민과 청년들이 승리할 거라며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에 하루 종일 비가 온 곳이 많았죠. 야외로 나가지 못한 시민들이 실내 시설에 많이 모였는데요.
가는 곳마다 거리 두기가 무색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린 곳이 많았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린 서울의 고척 스카이돔 구장. 비가 쏟아져도 경기가 가능한 실내 돔구장이라 우산을 쓴 입장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작년엔 무관중으로 개막했지만 수도권 구장에선 올해 관람객의 10%까지 입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야구 작년에는 거의 관람 못하고 이번에 처음 관람하게 됐는데 좀 되게 설레기도 하고 좀 기대도 많이 돼서. 입구에서 체온 측정을 하고 개인 인증도 거칩니다. 관중석에선 음식물을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관람객은 1,665명이 들어찼습니다. 거의 매진된 셈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 갔다가 시간이 맞아서 왔는데 티켓도 되게 어렵게 구했어요. 원래 다 매진이었는데 새로 고침 계속 누르면서 뜰 때까지 기다렸어요. 제 옆자리는 이렇게 거리 두기를 위해 비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프로야구 개막을 맞아 관중들이 허용된 거의 모든 좌석을 채웠습니다. 야외 나들이가 어려워진 오늘 실내 쇼핑몰과 백화점에도 나들이객이 몰렸습니다. 백화점 주차장 입구에는 차량이 줄을 지어 들어갑니다. 에스컬레이터에도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설 정도였습니다. 밖에 이제 비도 와서 꽃놀이도 다 끝나고 점점 이제 코로나 시작한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어딜 가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는 요즘. 부산과 전주 등 일부 지역에선 어젯밤부터 거리 두기가 강화됐고 방역당국은 거듭 방역 수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홀 영업이 22시 이후로 중단이 돼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거고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거리 두기를 피해 그나마 따뜻한 야외 나들이를 기대했던 시민들에겐 봄비가 야속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새 확진자 수는 나흘째 5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400명대를 오갔는데 어느덧 500명대가 일상이 됐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비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지금 상황이 4차 유행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유흥주점과 관련된 확진자는 오늘 오전에만 32명이 늘어 지금까지 232명이 누적 확진됐습니다. 종사자의 확진이 마트와 목욕탕, 유흥주점 이용자의 직장까지 연쇄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충북 청주시에서도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이후 18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밀폐된 공간에서 노래를 하고 종사자들이 여러 업소를 돌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흥시설 일제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신속한 접촉자 조사와 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다른 시설에 대해서 매우 큽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3명, 나흘 연속 500명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으로 5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1월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4차 유행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심각성을 밝히고 내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방역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는 순조로운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으로 가느냐, 4차 유행이 현실화되느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엔 코백스에게 공급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1만 6천 명분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코백스와 1,000만 명분의 백신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 가운데 120만 명분이 6월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상반기까지 국민 1,2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어서 6월까지는 교사와 경찰 등 사회 필수 인력, 65세 이상 74세 이하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오늘 새벽 광주의 한 LPG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와 함께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지하 탱크에서 계속 가스가 새어나와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시간, 갑자기 강렬한 불빛이 번쩍입니다. 폭발로 주변 건물이 흔들리고 CCTV 화면도 요동치더니 충전소 전체가 커다란 불길에 휩싸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5분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LPG 충전소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탱크로리 차량의 가스를 지하 저장 탱크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불길 번지면 난리 나는 거죠.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충전 시설이라 관할 소방서의 모든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까지 발령됐지만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가스가 새어나오면서 화염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은 잡았지만 지하 저장 탱크에 남아있는 가스가 계속 타들어가면서 진화 작업은 15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농도 범위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폭발을 하는 그런 유험물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소 중이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폭발 당시 충전소는 영업이 끝난 뒤라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인근에 있던 장례식장 이용객들이 크게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폭발음이 되게 크게 들렸고 이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천둥 소리랑 이제 헷갈릴 만큼 크게 들렸고요. 쿵 소리 이후 이제 건물이 흔들리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 주입 작업을 하던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현장의 기사를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서울 노원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 남성은 새 모녀를 살해한 뒤 사건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뿐 아니라 숨진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에서도 중요한 대화 내용과 상황을 알 만한 지인의 연락처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25살 김모 씨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상관없어요, 피해자한테. MBC 취재 결과 김 씨는 세모녀를 살해한 직후 사건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문 인증 방식으로 잠겨있던 큰딸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비밀번호가 아니라 지문인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피해 여성이 지인과 나눴던 SNS 대화를 삭제했습니다. 주로 피해자인 큰딸과 자신을 모두 알고 있던 주변인들의 대화만 골라 지웠습니다. 김 씨는 또 피해자의 친구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던 사람들을 SNS 친구 목록에서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랑 피의자 아시는 연결고리가 되시는 사람들 다 끊어놓은 거예요. 좀 더 미궁으로 만들려고 했겠죠. 피해자의 유가족은 김 씨가 잔혹한 범죄 뒤에 경찰 수사마저 피하려고 시도했다며 강한 처벌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최고 형벌이죠. 당연히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를 통해서 수사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이틀째 조사에서 김 씨의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도 처음으로 투입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살인 혐의는 일단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새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적용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큰딸을 스토킹했다는 혐의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심사는 이르면 내일 열립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북한은 연이어 도발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 일본이 동시에 회담을 가졌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에서 왕이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졌고요.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에서 미국과 일본 안보실장을 만났습니다. 같은 날 열린 두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 문제가 집중 논의되는데요. 베이징과 워싱턴의 특파원을 각각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끝났는데요. 베이징 연결돼 있습니다. 김희용 특파원, 회담이 당초 예정보다 오래 진행됐는데 정의용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했네요. 네, 지금은 미국의 대북한 정책 수립이 임박한 시점인데 출국 전에 장관은 핵심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말했고 중국이 이에 대해서 우리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중국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약속을. 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 주석 방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걸 재확인했고 내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인데 지금 중국에서 제한되는 여러 한류 관련 문화 콘텐츠 이런 걸 가급적 조기에 해제하는 문제, 또 미세먼지 문제 이런 걸 협력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건은 대화를 중단한 북한을 중국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 건데 중국은
최근 북한과 여러 밀착 관계에 있는 만큼 북한의 어려운 경제난 등을 덜어줄 수 있는 수단, 이런 걸 언급했을 수 있습니다. 네, 2주 전 알래스카 미중 회담에서도 봤지만 중국은 미국을 견제해 왔는데 이런 미중 관계가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요? 네, 오늘 우리 앞에서도 중국은 유엔을 핵심으로 다자주의를 수호하자 이런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해온 것과 같은 맥락인데 미중 사이 지금 신냉전 양상에서 중국 매체들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이 균형을 찾으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미국 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보면 이런 미중 갈등 상황을 중국과 당면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우리 과제이기도 하겠습니다. 베이징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워싱턴을 연결하겠습니다. 영규 특파원,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의 안보실장들 사이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한국과 미국 정부가 각각 회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강조점이 다소 달랐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강조했습니다.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백악관은 한미일이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묵인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단계인 미국의 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종전선언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문제도 안건에 올랐지요. 백악관이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삼성전자도 초청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네, 사실 한미일 안보실장이 모인 자리에서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미국 측은 반도체 문제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반도체 대란을 계기로 한국, 일본과 이른바 반중 반도체 동맹을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동맹국과의 반중 전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리 기업들도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렇게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민들이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현지인 직원이 군경의 총탄에 맞아 끝내 숨졌는데요. 우리 정부는 교민들에게 여행 자제보다 한 단계 높은 철수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는 미얀마 전 지역에 3단계 적색 여행 경보, 즉 철수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1일 신한은행 양곤 지점 피격 사건으로 미얀마 여행과 입국 자제를 권고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인 겁니다. 3단계 철수 권고는 전쟁 중인 국가에 발령되는 4단계 여행 금지 경보 바로 전 단계로 여행은 취소 또는 연기하고 체류자는 꼭 필요한 용무가 아닌 한 가능한 빨리 미얀마를 떠나야 합니다. 정부는 귀국 항공편을 이달부터 주 3회로 늘리고 4단계 여행 금지가 발령될 경우까지 대비해 특별기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 앞에서 이제 포탄이 떨어지고 실제 이제 전쟁 단계인 4단계라고 하는데 집 안으로 총탄이 날아들 정도로의 이제 체감적인 위협이 있다고 하시고요. 미얀마에서는 오늘도 시위 참가자 4명이 숨지면서 총 사망자가 어린이 46명을 포함해 550명으로 늘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시민들의 소통과 연대를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인터넷에 이어 이미 무선 와이파이 인터넷마저 모두 끊었고 취재기자 56명을 체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교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정호영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중국 샤오미가 접는 스마트폰, 폴더블폰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의 모양은 물론 홍보 영상까지 삼성전자를 그대로 베꼈습니다.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이 여전히 앞서 있긴 하지만 앞으로 중국 업체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흘 전 중국 샤오미가 출시한 폴더블폰의 홍보 영상입니다.
2년 전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홍보 영상과 구도나 분위기, 음악까지 거의 유사합니다. 특히 폴더블 화면이 펼쳐지는 영상의 하이라이트 대목은 민망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실제 제품도 접었을 때 일반 스마트폰보다 폭이 좁고 길쭉한 외관의 형태까지 빼닮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화면이 안쪽으로 접히는 삼성전자의 인폴딩 방식을 따라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샤오미와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은 화면이 밖으로 접히는 아웃폴딩 방식을 고집하며 삼성전자와 차별할 시도해왔습니다. 10.9 may lie around that thickness. The other is 17 millimeters. And also you have the gap between that. 하지만 아웃폴딩 방식은 화면이 밖을 향하고 있어 충격에 약하고 펼칠 때 심한 주름이 생기는 등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결국 지난 2월 화웨이가 아웃폴딩을 포기한 데 이어 샤오미도 삼성의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아웃폴딩 폰이 이제 기술적 결함도 있고 효율성 측면 이런 데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출시된 스마트폰들은 다 인폴딩 폰으로 나왔어요. 카피캣 이미지를 벗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세계 최초로 액체 렌즈를 적용하는가 하면 자체 기술로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등 삼성을 위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2 출고가를 샤오미 제품과 비슷한 수준까지 낮춰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사활을 걸고 개척해온 폴더블폰 시장에서 중국의 도전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의 열악한 신용과 일자리, 그리고 자산 격차와 사라져가는 문화까지 신음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 어두운 터널의 끝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연속기획 코로나 시대의 K청년 마지막 편에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짙게 드리운 마음의 그림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니 저도 하체가 좀 나름 튼튼한 편인데 공부하다가 진도가 막히거나 좀 이해가 안 갈 때 좀 많이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울분이 생기는데 이거를 못하게 한다면 누군가가 네.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러면 좀 답답해서 아마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까 치는 거 봤는데 이런 데 맞으면은 한번 맞아보셨어요? 죽을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뭐 알바도 잘리고 뭐 이제 뭐 학교도 다 비대면이고 그래서 찾아왔다고 하는 회원이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봤을 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이렇게 밖에서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햇빛도 안 들고 일어나면 몇 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점점 무기력해지고 진짜 코로나가 심할 때는 며칠 꼬박 샌 적도 있어요. 창을 열었는데 콘크리트 벽이 보이네요. 네, 맞아요. 불을 끄면 네. 지금 낮 시간이잖아요, 지금. 네, 지금 한 3시 됐나? 여기서 오랜 시간, 장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힘들어서 주변에 좀 공부하기 좋은 카페를 가거나 하루만 가도 막 한 5,000원, 6,000원은 쓰고 오잖아요. 뭐 하고 싶은 일들, 배우고 싶은 것들을 다 나중에로 미루고 있는데 5년 뒤에도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을 딱 탔는데 진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손도 막 떨리고 진단을 받으니까 불안장애랑 우울증이랑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내가 열심히 안 살고 있나라는 내가 계속 한심하게 느껴지는데 근데 나는 잠시만요. 저는 한 번도 게으르게 산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남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일상 곳곳에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울감 정도를 조사해봤더니
평균은 23점으로 이제는 중간 단계를 넘어서 대부분 치료 직전의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청년 구직자와 여성에게 그 상처는 더 뚜렷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 넷 중 1명꼴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2년 전보다 10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 신호는 이제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 들어오는 의뢰가 코로나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번 현장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면? 조금 이제 냄새가 좀 난다고 해서 건물주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책상에서 돌아가신 것 같다라고 하시는 그런 그 정도의 단서가 있어서. 네, 지금 이 근처에서 작년 겨울에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신 20대 여성분이랑 30대 남성분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가지고 한 10건 정도 나간다 보면 한 7, 8건은 그 젊은 분이라고 저희가 청소 작업 기간이 한 4일에서 6일 정도가 걸리는데 정말 청소하는 그 기간 동안조차도 사람들 막내가 없어요. 청소를 하는 순간도 외롭고 이게 빨리 끝내고 가야지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하물며 거기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예전 같았으면 그냥 고독사 현장에 연락이 오면은 보통 50대 남성의 고독사고나라고 예상이 됐는데 요새는 전화가 오면은 자기 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이에요. 88년생, 91년생, 지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체납 독촉 고지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난 6편 42곳의 현장에서 만난 119명의 청년들. 코로나라는 사상 초유의 재난을 방패막이 하나 없이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저랑 저희 부모님 모두 비싼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 아닌데 왜 우리는 서로에게 죄책감을 떠안으면서 살아야 할까? 한 달에 막 몇십만 원씩 되는 월세를 내고 살면은 돈을 절대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 집을 가질 수가 이제 없는 거죠. 뭐 결혼이나 뭐 육아 이런 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워낙 많은데 뭐 정책이 더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그대로인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바란 것은 따뜻한 시선과 공감이었습니다. 한심하게 봐주지 마시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고 개인이 어떻게 해결하거나 참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춘이라는 말엔 이미 봄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난 청춘들은 아직도 한겨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열매를 맺는 건 고사하고 꽃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채 그대로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K 청년들은 남이 아닙니다. 내 친구, 자녀, 형제, 친척, 그리고 우리 이웃들입니다. 이번 연속 기획은 여기서 끝나지만 저희는 이들의 문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로드맨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3만여 명의 제주도민들이 희생됐던 제주 4.3 사건이 오늘로 73주년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중 3번째로 추념식에 참석해서 올해 개정된 4.3 특별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추념식엔 당시 민간인 학살에 책임 있는 군과 경찰을 대표해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4.3 당시 부모를 모두 잃었던 88살 손민규 할머니.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뒤 행방불명됐던 오빠는 지난달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손녀가 낭독하자 할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라고 얼마나 불러보고 싶으셨을까요? 아빠는 얼마나 더 그리우셨을까요? 저보다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를 잃은 할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지난 2월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열린 73주년 4.3 추념식. 문재인 대통령은 이 특별법이 4.3이라는 역사의 집을 짓는 설계도라며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4.3 영령들과 생존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든 설계도를 섬세하게 다듬고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시 민간인 학살에 책임이 있는 군과 경찰을 대표해 서욱 국방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도 사상 처음 공식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헌화와 분향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4.3 특별법 책자에도 이름을 남겼습니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될 특별법을 통해 앞으로 희생자 14,000여 명에겐 위자료가 지원됩니다. 또 군사재판으로 부당하게 수감된 2천여 명에 대해선 한꺼번에 특별 재심이 이루어집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오늘 추념식은 참석자를 크게 줄인 채 실내에서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식장 밖 4.3 평화공원에선 유족들이 아직 행방불명 상태인 가족들의 이름을 담은 표지석을 찾아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입니다. 방송인 박송 씨가 친형에게 엄청난 규모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송 씨는 고소 의사를 밝혔는데요. 친족 상도례라는 법률 조항 때문에 형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봤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액이 100억 원이 넘는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허수야, 나는 내 재산 우리 조카들 거야. 집안에 반대를 못했어. 아니, 근데 저기 친형 가족들과 관련된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 가족이어도 선처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라서 처벌하기 쉽지 않을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친족 상도례라는 법률 조항 때문입니다.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이나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기, 횡령, 절도 이런 재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형을 면제하고요. 국가 형벌권을 자제하고 친족 내부 간에 원만히 해결하라는 박 씨의 친형도 친족 상도례를 적용받아 처벌을 피하게 되는 걸까? 형제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사냐 안 사냐에 따라 다릅니다. 같이 살 경우에는 아예 처벌이 안 되고요. 같이 안 사는 친족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다만 피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박 씨가 친형을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박 씨의 개인 재산이 아닌 소속사인 회사 돈을 횡령한 거라면 친족 상도례는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이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돈을 횡령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이 회사 법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친족 상도례가 지닌 한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8천까지 포함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먼 개념입니다. 친고죄 고소기간은 늘 논란이 되고 있는데 6개월은 너무 짧은 것 아니냐. 재산적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을 아예 제한해버리는 것들은 과도하다라는 친고죄의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요. 고소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건 맞다라고. 친족 간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친족 상도례 조항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오후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바깥에서 자동차 한 대가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경찰관 한 명과 차를 문 용의자가 숨졌습니다. 워싱턴 DC 경찰은 용의자가 검문소를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칼을 휘두르며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었다가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25살의 흑인 남성으로 경찰은 아직까지 이번 사건이 테러와 관련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내외 이동을 막으면서 10만 명에 가까운 영양실조 아동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조사에서 한 구호단체는 필수 의약품과 영양 보충제 등의 통관이 지연됐다며 심각한 영양실조 아동 9만 5천 명에게 필요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똘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가 개막한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척돔에서만 경기가 열렸는데요. 보기 드문 장면에서 승부가 갈리면서 키움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봄비에 고척돔에서 유일하게 펼쳐진 키움과 삼성의 시즌 개막전. 키움 데뷔전을 치른 베테랑 이용규가 시즌 1호 안타를 기록하고 4번 타자 박병호가 적시 2루타를 쳐내며 키움이 먼저 앞서갔습니다. 팽팽했던 승부는 예상치 못한 장면에서 무너졌습니다. 5회 키움 송우현의 타구가 애매한 위치에 떨어지며 안타가 됐고 이학주가 공을 든 채 멈칫하는 사이 주자 김혜성이 재빨리 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뼈아픈 실책을 저지른 이학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진 6회 삼성의 공격에선 더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습니다. 공교롭게 이번에도 이학주가 얽혔습니다. 이학주의 큰 타구를 이용규가 가까스로 잡았는데 공이 담장에 먼저 맞아 안타로 선언됐습니다. 하지만 뜬공 아웃으로 착각한 주자 김원곤이 허겁지겁 1루로 돌아가다 아웃됐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멈춰선 이학주는 주루 포기로 아웃됐습니다. 좌익수 앞 땅볼로 나온 병살타라는 진기한 기록을 남기며 또다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키움은 6회 송우현의 2타점 적시타를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고 홍원기 감독은 키움 데뷔전을 기분 좋은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선수들한테 긴장한 거를 좀 표시 안 내려고 다 같이 합심해가지고 의미 있는 첫 승을 거둬서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K리그에선 백승호 이적 문제로 껄끄러운 사이가 된 전북과 수원이 맞대결을 벌였는데요. 전북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백승호의 전북행을 겨냥한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내걸린 수원 월드컵 경기장. 붉은 빗줄기 속 팽팽한 기싸움은 전반 20분 그 균형이 깨졌습니다. 코너킥을 수비수 최보경이 머리로 받아 넣으며 전북이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일격을 당한 수원은 거세게 몰아붙이긴 했지만 번번이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그러자 전북이 보란듯이 한 수위 결정력을 자랑했습니다. 후반 28분 득점 선두 일류첸코가 시즌 5호 골을 터뜨리며 달아났고 7분 뒤엔 바로우가 손쉽게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최소 실점을 달리던 수원에 3골이나 퍼부었습니다. 종료 직전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만회하는 데 그친 수원을 3대1로 제압하고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성인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에 총 9명이 다녀온 울산. 홍명보 감독의 이른 교체 카드가 적중했습니다. 0대0으로 맞선 전반 22분 이동준을 투입했고 이동준은 4분 만에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성남의 파상 공세를 조현우의 선방과 골대 행운을 더해 무실점으로 막아낸 울산은 4경기 만에 소중한 승리를 맛봤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마지막은 유럽 농구입니다. 코트 밖으로 나가는 공을 끝까지 몸을 날려 살려낸 이 선수. 어느새 다시 돌아와 3점슛까지 꽂아 넣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집념이 제대로 통했네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메이저리그 경기장에 귀여운 고양이가 난입했는데요. 숨을 좀 헐떡거리더니 금세 검거됐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Looks like it has a collar on its head, so definitely have an orange. Looks like he wants to visit Bellinger. You Bellinger hung away. Why not? Take a little pog. He's going to Bellinger. 그동안 날이 워낙 따뜻했던 터라 비가 마치 여름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 200mm 이상의 호우를 쏟아낸 비구름은 현재 동쪽으로 이동을 해가서요. 강원도 정선과 경남 거제에 시간당 10mm 이상의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풍이 점차 더 강해지면서 주로 동쪽 지방에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에 최고 80mm, 강원 영서와 경북 남부, 경남 해안에 20mm
50에서 60, 경기 동부나 충북에도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서쪽 지방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특히 강원 산지는 밤사이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텐데요. 최고 7cm의 눈이 예상돼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사이 서쪽 지방과 강원 산지는 안개도 무척 짙어지겠습니다. 비나 눈은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동해안 지방에서는 바람이 내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낮아집니다. 서울 9도, 대구 11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광주 15도에 머물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더 낮아져 쌀쌀하겠고요.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4월 3일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